여러분 마음껏 저를 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왜 너는 리플이 조금 오르면 내릴 거라고만 하냐? 왜 너는 분위기 좋은데 초를 치냐? 산통을 깨냐? 자, 리플이 불과 5,600원 하던 때에 제가 3,000원까지 곧 오를 거라고 하니까 야 임마 소설 쓰지 마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제한 삼각형이라는 기술적 근거를 보여드렸고 아직도 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5,000원까지 리플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욕을 먹다가 진짜로 리플이 올라서 5,000원 근처까지 갈 때도 저는 여러분께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오르긴 오를 거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리고 온 막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리플 이번 조정에서 저점이 얼마입니까? 2,426원이었죠. 자, 그런데 5,000원 근처에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부터 2,440원 구간, 여기서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도 2,700원 근처가 마지막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여기서 저도 이제 원하는 물량 다 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돈을 가지고 신중하게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혼자 조용히 수익 보고 혼자 뭐 물량 늘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가 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순수한 마음만큼은 진짜 이거 하나는 진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껏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제 기준대로 제 소신대로 여러분께 리플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치, 경제적 자유, 뭐 진정한 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한결같이 지금 자리에서 저는 노력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여기 지금 강세 삼각형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앞으로 리플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 요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업비트 리플 차트는 제가 왜곡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환율에 뭐 김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거든요.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볼게요.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지금 리플 차트 여기 고점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예전에 비트코인이 109K 찍을 때 이때랑 상당히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로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지막 조정 이 부분이 강세 삼각형으로 출현을 했기 때문인데, 자, 이 강세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이런 수렴형 삼각형의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분출 범위도 삼각형 내부의 가장 긴 파동의 75%에서 125% 요 정도만 분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이 추세 방향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B 파동과 D 파동 이렇게 A, B, C, D, E가 있는데 B 파동과 D 파동의 움직임으로 이게 강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파보다 B가 길어야 되고 C파보다는 D파가 길어야 되는 겁니다. 추세 방향대로 진행하려는 힘이 크니까 여기서는 반작용, 작용이니까 더 올라가려는 힘이 세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강세 삼각형도 분출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뭐겠습니까? 당연히 요 B파겠죠. 자, 요 B파 길이를 피보나치로 이제 E파 종점에다가 갖고 왔을 때 B파 길이의 161.8%보다는 높이 분출을 해야 되고 261.8%는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되는 범위가 여기 피보나치 2레벨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났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죠?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도 여기 200% 범위는 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출이 200%를 넘겨버리면 중요한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 넘겼으니까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뭐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조금 주든가 하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강세 삼각형의 종점, 요게 A, B, C, D이죠. 이 파의 종점이 한 단계 더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전체의 38.2% 되돌림 수준, 여기서 형성이 된다고 돼 있죠. 자, 요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한 파동이라고 했을 때 전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정확히 지금 이 파 종점이 있는 부분이 38.2% 되돌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봉으로 이렇게 좀 멀찍이서 보면 이렇게 A, B, C 한 파동이 나오고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파 대 C파 비율도 지금 1대 1.618로 상당히 예쁜 비율로 나왔습니다. C파가 연장된 플랫이죠. 자,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에서 지금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좀 조정이 지루하게 이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더 담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 내심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조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에 힌트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중인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움직임은 이겁니다. 이 강한 추세선을 이렇게 리테스트까지 하고 다시 뚫고 올렸죠. 그러면 이 라인을 다시 리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움직임,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 채널 있죠. 지금 까만색으로 이어내갖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채널 라인, 그 다음에 요 밑에 채널 라인,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 확실해지겠죠. 자, 그런데 리플은 어디까지 내리던 결국 1차 목표가인 15,0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씩 보이는 게 생길 때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공유를 바로바로 해드릴 거고요. 아직 여기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글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이 단기 투자로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줄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물량 늘려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노후 걱정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연준 이야기로 좀 시끄럽죠,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파월 해임에 대한 이야기로 막 진짜 뒤숭숭합니다, 분위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파월한테 압박만 주고 결국 이 실행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베센트 형님 눈빛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게이 아닙니까, 이 형님?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 요 둘을 이제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적의 유무를 떠나서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입법부가 협조하면 이제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거나 의원들이 이제 재선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다 이러면 같은 당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특히 이제 임기 후반이 되면 레임덕이니 뭐니 하면서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뉴스로 많이 그동안 봐왔죠. 자,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이제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크립토 위크 때도 보세요.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클라리티 액트 같은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공화당 내에도 반대 세력들과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큰 몫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는 얼마 전부터 금리 300bp 인하 그리고 1조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 25bp 50bp 얘기하는데 300bp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이 미친 양반이 또 어그로를 끈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제 부동산 업자를 대통령으로 앉히나더만 못 배워도 저렇게 못 배워
처먹을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300bp보다 트럼프가 왜 1조 달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거를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00bp를 내려서 1조 달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1조 달러라는 가용 자원을 만들기 위한 숫자가 바로 300bp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연준 금리 기준으로 미국 부채의 이자를 대충 계산하면 1년에 한 1조 6,500억 달러 요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금리를 3% 이렇게 300bp를 깎아내리면 이게 딱 1조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내에 있는 반대 세력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지지율은 높아져야 되고 정부의 가용 자원, 예산의 가용분이 이게 많아져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1조 달러가 바로 이 내년 중간 선거와 우리 크립토 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는 감세 전략에 더더욱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표를 방해하는 인물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1조 달러라는 어감이 주는 의미가 큰 거지 300bp 금리 인하를 정말 강행시켜가지고 금리를 2%대로 내린다고 해도 1조 달러가 아니고 대략 한 7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냥 시장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1조 달러라는 워딩으로 각인을 시키려는 거다. 대통령과 실무진들이 설마 이런 것까지 모르겠나. 아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모를 거다. 못 배운 부동산 업자 새끼라서 무식해서 그렇다. 자, 이래서 우리가 그 가방끈이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이런 거는 매한가지 같아 보여요. 그죠? 자,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될 때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금리를 내리는데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 관세라는 카드를 초기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높을 때 이걸 지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살짝 모순되는 상황이죠. 관세를 때리자 하니까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고 금리는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관세를 지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파월의 입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트럼프가 압박만 하다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죠. 자, 저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고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파월이 자진으로 사임을 하든지 두 가지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이 트리거가 되는 날짜가 저는 7월 30일 다음 FOMC 회의라고 봅니다. 이 날짜에 이제 금리 인하가 없으면 아마 뉴스에서 우리는 파월이 진짜 나쁜 새끼였네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죠.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자, 지금 연준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렸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집행하는 예산이 19억 달러인데 연준에서 이걸 초과해가지고 25억 달러 정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한을 올렸대요. 그런데 최종안에서 이게 25억 달러 증액된 거 6억 달러가 싹 다 깎였습니다. 자, 파월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막 안전 규정도 강화하고 물가도 올랐고 건물에 IT 보안도 필요해서 그렇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다가 아니 씨 너그 호화로운 빌딩이네. 그리고 너 지금 청문회 와서 거짓말하네. 그러고 뭐 분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가드닝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파월이 이거를 싹 다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엄청 호화롭죠. 럭셔리하죠. 건물을 봐요. 막 천장 엄청 실이 높습니다. 막 이래 막 럭셔리한 것도 다 깔아놓고. 보면 이건 뭐 다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뭐 셀을 갖다 잡아놓고 글레이징을 하고 막 난리 나죠. 실제로 이 분수를 갖다 넣었어요. 이 기한서에. 아니 파월 입장에서는 근데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의장이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다 챙길 수가 없죠 원래. 자, 그런데 막 청문회에서 야 너가 호화 장식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니까 파월은 딱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아닌데 그럴 리가요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청문회 자리에서 파월이 이거를 그냥 뭐 무시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으면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파월이 확인을 해보더만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말을 뒤집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내에 감사실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시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다투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고의성이죠. 고의성. 만약에 이거를 법정까지 끌고 가서 다투더라도 파월 입장에서는 이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마 파월이 생각하고 바로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요건 제 추측입니다. 소송 걸어놓고 이제 임시의장 세우고 재판을 막 질질 끌어버리면 파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쪽팔리는 게 없거든요. 아무튼 이
결론적으로 분기점은 7월 30일 FOMC 회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우리는 불구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 150분이 넘어갔어요.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도 올려드리고 할 건데 최소한 우리 리플만큼은 제가 뭐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분들이라도 막 어려운 파동이론, 하모닉 패턴, 막 프라이스 액션 이런 거 뭐 몰라도 제 분석만 보고도 어느 정도 리플을 이제 짬찬 트레이더들만큼 매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사실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걸 이제 저도 똑같이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좀 큰 거고요. 자, 텔레그램 링크는 저기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